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라고 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게 가장 상책이라는 그런 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했으니까 심사숙고하시고.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혁신을 통해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이딴 실언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또 원로 의원들 중에서도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예, 매주 목요일 두 분과 정치권 흐름 짚어봅니다. 사사건건 김현장이죠. 김성애 정치연구소 Y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영상 보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오늘 결국 사과를 했고요. 사과를 할 거라면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좀 더 빨리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고. 그러니까 예.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서 사과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매우 예. 부적절합니다. 예. 대한노인회에도 방문을 했고요. 사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국민의힘 사진 잠깐 볼까요? 예. 저게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예.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등장을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노인은 보통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폄하해도 된다는 게 민주당의 본심인 거 아니냐, 이렇게 강도 높게 민주당을 지금 겨냥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아무튼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민주당 지도부도 고개를 숙였어요. 좀 수습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태도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법적으로 하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 정도 되죠. 그러니까 65세 노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와서 첫 직장 얻은 게 29이니까 이제 20년 생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65세에서 2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인데 내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지고 어떤 정당에게 맡길 것인가를 투표를 통해서 정하고, 기대 수명대로만 해도 5차례 투표를 더 하실 분들인데 이분들의 투표권을 줄이자? 그 20년을 어떻게 하라고 줄이자는 이야기를 꺼냅니까? 이게 뭐 합리적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은 뭐 첫마디부터 끝마디까지 한마디도 맞는 게 없었습니다. 무슨 언론이 침소봉대를 했느냐, 잘라서 말했느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예를 들어서 노년층의 투표의 가치가 청년층의 것보다 낮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매우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사과했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애초 해명은,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그걸 그렇다고 좀 말한 다음에 오해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그건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예. 아들이 그렇다고 말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의 입으로 그것이 합리적인 아니라는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럼 그날 사과했었어야죠. 지금까지 미뤘다가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사과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아까 제가 홍준표 시장 얘기도 했는데 제가 뭐 홍준표 시장을 괜히 뭐 또 거론했나 싶기도 한데,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사과를 신속하게 했으면 될 것을 좀 끌다가 사과를 하니까 더 일을 좀 키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아까 거론을 했는데, 그냥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만 얘기를 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 저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을 넘어서서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가치관, 철학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투표권, 참정권, 기본권, 평등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 철학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서는요, 이 투표권 얻기 위해서 피까지 흘렸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떠한 연령별로 제한을 두겠다라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상상력이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좀 비판하고 싶어요. 저 혁신위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을 했습니다. 저런 분을 임명을 해서 민주당 혁신을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혁신과 개혁을 해내겠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한 이재명 당대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책임진다는 것은 가령 사퇴를 시켜야죠. 예. 저분 계속 이제 말실수할 거예요. 지금 말실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처음에 돈봉투 사건은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여섯 번의 말실수가 있거든요. 저러면 혁신보다는 이제 저 혁신위원회는 없어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민주당이 되게 부담을 주는 혁신위원회야. 그러면요 앞으로 어떠한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안 먹혀요. 예. 통과될 수가 없고 저는 노인에도 좀 비판드리고 싶어요. 좀 경륜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좀 점잖게 혼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자극적인 단어고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사진 따기 때리시고 사진을 따기 때렸습니다. 네. 예. 그 그다음에- 실제는 아니고. 네. 예. 그다음에 정신 차려라 막 이렇게 많이 혼내셨는데 그보다는 좀 점잖게 어른처럼 혼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더 좋았을 생각도 것 같다. 들고 여야가 이제 또 경쟁하잖아요. 노인표 얻기 위해서. 자, 여당 우리 10만 원 우리 냉방비 전국 경로당에다 지원할게요 이러고 있고 야당은 저희 인공눈물하고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방금 전 그 얘기는 언제 나온 얘기들입니까 지금? 오늘 오늘 박광원 발표된 얘기입니까? 원내대표가 김호일 노인회 회장 만나서 그 자리에서. 임플란트 인공눈물 저 얘기도 하셨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전국 경로당에다 10만 원씩 냉방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해결 방안이냐 방식이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김호일 노인 회장이 2000년에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2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공천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공천이 배제가 돼서 당사였는지 국회에 찾아와서 그 당시 사무총장의 따기를 한번 때리셨던 적이 있죠. 실제 따기를요? 네, 그때 그 주먹질을 했던 건데 정확히는. 예. 그때 그 사진이 아마 한국일보였던가요? 이날의 그 보도 사진으로 선정이 됐던 전례도 있고요. 예.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말씀하시길래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제가 폭행 장소에. 그 자리에 제가 당직자에 있어가지고 예.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되게 그러면 몸집이 확인은 크세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는 지금 말이에요. 김성애 소장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또 확인이 좀 필요하다. 괜히 또 사사건 건이 아니, 근데 이건 뭐 하면 보도가 안 돼. 됐던 예. 사실이라서. 예, 그래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장성철 소장이 뭐 현장에 계셨다고 네, 하니까. 저 현장에 있었고 맞는 말씀이시고 예. 저런 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른처럼 혼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혁신위에 대해서는 그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미 이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그 무용론까지도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제가 뭐 반복해서 듣지는 않겠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뭐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혁신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서는 아무튼 김은경 위원장은 계속 간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달 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죠.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까지 혁신위의 어떤 일정 정도 성과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예. 좀 어려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때 뭔가를 선언하면 정당이 확 바뀔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성원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정당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 개혁을 당해야 되는 주체들이 일정 부분 이상의 합의를 끌어내고 거기에서 뭔가를 좀 더 얻어내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혁신위의 주장이 참 힘을 얻기 어려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지금 만들고 있는 혁신안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가령 뭘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이달 말까지라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예, 뭐 결국 이제 공천에서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그림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 하나 있고요. 저는 동의가 좀 어렵긴 하지만 아마 주로 논의하는 것은 대의원제와 당원제의 균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하나의 또 혁신안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논의의 과정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얘기 좀만 하면 예, 안 될까요? 하십시오. 예. 이미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당에선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논란만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하기가 쉽지 않다. 네. 그리고 김연경 혁신위원장이 가장 뼈아픈 게 무슨 비판이냐면 당신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내년도 총선에 비례대표나 지역구 좋은 데 받아서 나가려는 거 아니야? 이러한 오해와 비판이 가장 뼈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2016년인가요? 김상곤 혁신위에서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저 내년 총선 안 나갑니다. 2015년이군요. 안 나갑니다. 저는 뭐 총선 불출마합니다. 그런 선언까지 했었어요. 아직 김은경 위원장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료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나요? 정치 안 해요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예. 계속 지방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김은경이 듣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맞아요. 예. 그 부분은 좀 뭐 지켜보는 걸로 하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혁신위는 좀 이번 달 말까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남아 보이진 않아서 예.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오는지 어차피 두 분이 매주 나오시니까 그때 또 논평을 하는 걸로 하고 장성철 소장께서 요 며칠 사이에 예. 많은 인터뷰를 이미 하셨지만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다른 방송이지만 이른바 이재명 10월 사퇴설 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그 후임 대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어서 네. 그걸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네, 하셨다가 민주당 쪽에서는 일축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네, 네. 그 사이에 좀 뭐 추가로 네. 민주당 쪽에서 뭐 들은 얘기라든가 뭐 전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있죠. 뭐냐면 이제 누가 장성철한테 얘기했냐, 색출해라. 그러한 지금 분위기가 있고요. 또한 이제 장성철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10월 달에는 사퇴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다른 플랜 B를 마련하자.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다라고 제가 전달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엔 네가 국민의힘 보수파 쪽 인사로서 민주당의 내막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을 어떻게 알았냐 그런 비판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한 25년 지내다 보니까 많은 인맥들이 있고 그들과 뭐 우정도 나누고 정보도 주고받고 하면서 받았던 정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당연히 민주당에 계신 책임 있는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 것 저도 존중을 하고 하지만은 일개 평론가 장성철이 얘기했다고 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해야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민주당 내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저런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또 논의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10월 사퇴설, 김두관 대표설 이것을 실질적으로 논의해서 동조를 얻어가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된 거지 평론가가 얘기했다고 해서 저렇게 화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 민주당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휴가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김성희 소장은 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도 뭐 취재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거죠. 여의도 주변에 시나리오 작가들이 한 400~500명 정도 각자 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거리거든요. 그럼 그 시나리오가 거짓말이냐? 그렇진 않죠. 각자가 진심을 갖고 쓰는 거 아닙니까? 장 소장님이 그중에서 어떤 시나리오 작가랑 이야기를 하던 참모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론에서 이만큼의 회자가 되려면 두 가지 사항이 확인됐어야 됩니다. 예. 탑다운 방식이어야 했다는 것이 확인됐어야 하는 거죠. 즉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언제쯤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되겠나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봐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주장이 갑자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다음 날부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딱히 당대표 주변을 취재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만둘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보강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냥 장성철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옮기는 형태의 보도였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의미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내가 당대표로 나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될 건지 그림에 대해서도 김두관 의원도 가늠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당대표 선거라는 게 한 6개월 준비해갖고 나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이고 대부분의 당대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통 2년 전부터 해서 253개 지역구를 한 2번 정도 훑고 나서 그럼 이제 한번 나가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럼 김두관 의원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하다못해 여의도의 사무실이라도 한 칸 얻었는지를 취재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보강 취재 없이 장성철 소장의 말을 옮긴 것. 즉 보텀업 방식으로 밑에서 누군가 시나리오를 써서 올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담당한 주체들이 그럴 결의를
조금이라도 하고 나서 이 사건이 진행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그건 제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취재를 해본 결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건데 뒷받침 정황들이 좀 안 보인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뒷받침 예. 정황들을 언론이 취재를 한 다음에 이 사건을 키웠어야 되는데 예. 장성철 소장님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게 이만큼 논의할 성질이었나를 놓고 보면 이게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이재명을 그만두게 하자라는 언론의 약간 이런 흐름들이 같이 붙어서 나온 것이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초보강 취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북 지역의 김두관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 책임자가 이 사람이었다. 이런 거 한 꼭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되게 답답해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해 주신 분이 뭐 갑자기 두 단순히 분의 어떤 토론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참모나 뭐 실무자 그런 수준이 아닌데 제가 취재원이나 신원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러겠죠. 참 저렇게 반박을 하시면 제가 아니야 이 A라는 증거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보자가 노출될 수 있어서. 네, 일단은 10월달 뭐 그때 11월달 이렇게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그때쯤에는 아마 장모 씨가 얘기한 게 맞았구나 그런 판단도 할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10월설은 실제 11월달에 있었다 할지라도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게 11월 할 사실이라고 수도 있고, 네, 11월달에 전제하더라도요.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제 유인태 전 의원이라든가 김기식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민주당 관계자분들을 이제 인터뷰했을 때 그때도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분들도 의견을 제출하신 바가 있고 제가 거기서 받은 뉘앙스는 물론 그분들 뉘앙스대로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말 정도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제가 받았어요. 물론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대로 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민주당 내에 아무튼 연말 연초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가든 안 가든 뭔가 거치 표명은 결정할 시점이 다가온다라는 전반적 분위기는 있는 거 아닌가? 친명 비명을 뭐 떠나서. 네, 그것은 뭐 한참 전부터 얘기되던 그러니까요. 것이니까 그것과 장성철 예. 소장님 얘기 차이는 후계자가 김두관이고 거기에 그 부분이 40명 좀 의원이 다르죠. 연루돼 있다에 대한 예.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표명하라고 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핵심을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내가 그만두는 걸 전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얘기를 했냐? 예. 전 아니다라고 취재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정황이나 추가 취재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의 확인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탑다운 방식으로 먼저 제안을 이 했다는 부분에 거잖아요.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봐라라고 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사건건에 나온 김에 네. 지금 장 소장께서 네. 물론 이제 제보자를 밝힐 수 없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방송에서 밝히지 않은 어떤 좀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는 없나요? 다음에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은 사사건건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억은 나네요. 대선 때 장 소장께서 안 돼요, 안 돼.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죠. 당시 후보의 이른바 엑스파일이었나요? 네. 예, 그것도 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했다가 좀 네. 주목을 받으신 바가 있는데 곤혹을 치렀죠, 엄청 곤혹을. 예, 아무튼 두 번째 주목이네요. 예. 근데 이게 평론가가요, 이제 평론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있죠. 정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 또한 상황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 이런 세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아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 얘기를 듣고 그중에서도 좀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가질 만한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은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하반기에 뭐 또 총선 시기가 워낙에 빨리 돌아갈 테니까 네. 그때 또 보는 걸로 하고요. 네. LH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철근 빠진 아파트. LH가 발주한 15개 단지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정치권의 주요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육성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철근 보강이 잘 안 된 LH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문재인 정부 때 설계가 들어간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임대주택 정책을 막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굉장히 많은 임대주택이 지어졌죠. 그 과정에서 저는 좀 허술한 설계나 감리 등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민생과 직결된 문제야말로 저는 국정조사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LH 같은 경우는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행정부에서 충분히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까지 진행하면 될 사안이지 이게 뭐 정치적으로 국정조사로 해결할 이슈는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야의 육성을 듣고 오셨고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도 마저 보고 와서 논평을 듣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정부 출범 전이다. 이 문제들이 전 정부 언급을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주택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단지 가운데 13곳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공사를 시작했거나 준공을 한 것이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또 반박하고 있고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를 좀 들어보죠. 일단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으로 식견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임대주택 얘기까지 꺼내드는 건 좀 무리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놓고 봐도 우리나라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적은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나 공공임대 부분이 너무 적어서 이 양을 늘리는 것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옛날 같은 저소득층 중심의 임대가 아니라 이 범위를 더 넓혀서 나는 집을 살 필요가 없지만 그냥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라는 국민들에게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저출생 문제를 회복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 대한 식견이 전혀 없이 그냥 임대주택을 문재인 정부에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게 문제니까 국정조사를 하자.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공당의 최고위원이 한다는 것은 발언 준비를 좀 더 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비판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윤재옥 원내대표도 그러니까 또 전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인 청와대 사람들 다 뭐 수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저희가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하시라고요. 예.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을 핑계 잘못이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이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LH공사로부터 그렇게 해서 현금이 만들어지고 철금 빼먹은 돈으로 그 돈이 청와대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다. 이런 정도의 정황이 나온 다음에 보통은 대통령실에 연루 내지 언급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뭐 신났지 않습니까?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발 한번 삐끗하면 다 가서 청와대부터 무조건 뒤져보자라고 하는 건데 글쎄 이게 좀 도움이 되나요? 지금 특히나 지하 주차장에 생기는 이런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보강 대통령도 지금 그래서 LH의 이 카르텔을 부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당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씀도 듣지 않고 일단 가서 문재인 정부부터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잡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수사하세요. 예, 조사하시고 마음껏 양껏 하신 다음에 제발 민생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소장께서는 이렇게 정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탓하는 것은 좀 민망해 보여요. 지금 정권 교체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권 탓하는 것은 이거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저런 것들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습니다가 우선시가 되어야 하지 과거 정권 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국정조사도 상당히 좀 무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국정조사는 국정에 관한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국정조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LH, 하도급 이러한 사적인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쪽 영역에서.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국정조사를 할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저런 하도급 비리, 카르텔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의견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아침 사설을 좀 봤습니다. 조선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각각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좀 글자가 많아서 보기 불편하실 부분도 있을 텐데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입니다. 그 부실 시공은 시공사, 하청업체, 감리업체 간의 유착 비리 구조라든가 오랜 악습과 인습이 합쳐진 결과일 것이다. 어떤 정권도 이런 문제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국민적인 관심이 이번에 커지자 상대 진영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한겨레 볼까요? 최근 철근 누락 아파트 파문은 비슷합니다. 최저가 경쟁, 제하도급 구조, 공기 맞추기 속도전, 원청 눈치만 보는 부실한 감리 등이 복합작용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그런데 대통령부터 그 전 정권 언급하는 게 갈라치기 아니냐,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마도 두 분의 어떤 문제의식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일단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LH 간부가 32%라지 않습니까? LH 국장 출신들이 임원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국방부 출신들도 한 30-40% 들어있고 법무부 뭐 등 여러 군데 이
건설업이라는 것이 아직도 현금이 많이 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여러 군데 이 전관 비리를 할 수 있는 커버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라는 공사는 안 하고 그런 전관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월급이나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권도 잘 짚지 않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하게 짚었잖아요. 그럼 LH가 잘못하고 있는 것, 특히나 공무원들이 건설사로 옮겨서 이런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관의 개입을 이 전관 예우를 받는 자들이 막아줬던 이 카르텔을 분쇄하겠다고 나온 것은 박수를 쳐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집중해서 잘하면 되는데, 자, 일단 청와대부터 털러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떤 말씀? 제가 이제 예. 여당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 야당은요, 여당을 비판을 하면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당은요, 야당이 잘못했어요, 야당 나빠요라고 하면은요, 야당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여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무당층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선거 전략으로 과연 옳은 것이냐? 왜냐하면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래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으면요, 국민이 지지를 하지 않아요. 저는 여야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막 날도 되게 많이 더워지고 비도 많이 오잖아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완전 손을 놓고 있어요. 예. 이전에는 기후변화 특별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대비하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뒷받침을 할까, 선도해 나갈까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논의 다 사라졌어요. 저출산 문제 더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손 놓고 있어요, 국회가. 그냥 과거에 너희들 잘못됐지, 그래 너희들은 잘했냐, 이런 식의 싸움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년 총선 때 여야가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 제발 미래를 보고 정치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김성애 소장께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SNS에 적으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선거 6개월 전부터 현수막이나 인쇄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는데 이게 헌법에 불합치한다라는 결정을 이미 헌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 법을 바꾸는 시한이 7월 31일까지였는데 국회가 법을 안 바꿨어요.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 없이 현수막을 걸 수가 있게 됐는데, 근데 이게 누구는 막 걸 수 있고 정치 신인들은 못 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법이랑 상관없이, 이 법이랑 상관없이 제 정당의 지역위원회는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걸 수 있고, 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2주간, 15일간 이것을 걸어놓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도록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내는 당비,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원자들이 내는 특별당비가 도당에 접수가 되면 그 돈으로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수막이 예전에 비해서 부쩍 늘었습니다. 예, 많아졌어요.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오래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현수막을 걸면 이게 다 불법 게시물이기 때문에 그날 바로 잘려도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돈도 없지만 돈을 들여서 달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혁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느 정당인데 혁신을 얘기하면서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이렇게 주자 저렇게 주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정치 신인이 해당 지역구에 가서 아 제가 여기 출마하려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동네에서 고개를 숙이면 이것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고 예. 현수막을 한 장 걸어도 뜯겨 나가는 현실은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이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현역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로만 놔둔 채로 가산점 정도로 이 제도를, 그러니까 신인들의 가산점을 등용을 주는 걸로? 보장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 마시고, 사전 선거운동 제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외엔 일본 정도 외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오픈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정치 지망생들이 자기 지역에서 정치적 정견을 외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좀 기본이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김앤장, 김성애, 장성철 두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